Sonny, I brought you in here to grow the basketball business. I find you players, and I feel it this time. Yeah, okay, it's risky. When you were selling sneakers out of the back of your Plymouth, that was risky. I need the greatest basketball shoe that's ever been made. Who's the player? Michael Jordan.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에어조던의 탄생 비하를 다룬 흥미로운 영화 에어 개봉을 기념해 나이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과 에어조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키는 전세계 매출 1위의 스포츠 브랜드지만 나이키의 시작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디다스가 전세계 스포츠 브랜드를 이끌고 있었죠. 사실 나이키는 신발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신발을 수입해 파는 회사였습니다. 나이키가 팔던 신발은 오니츠카 타이거였죠.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필 라이트는 자신의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만과 함께 오니츠카 타이거의 판매업을 시작했고, 그 오니츠카와 불화가 생기면서 나이키로 상호명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신발 생산에 들어갑니다. 당시 회사의 이름을 고민하던 시기에 필이 원했던 이름은 디멘션 6였는데요. 촌스럽고 복잡한 이름이라며 모든 직원이 반대했고, 결국 나이키의 첫 번째 정직원이었던 제프 존슨이 제시했던 나이키로 상호명이 결정됩니다. 필은 당시 나이키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는 차차 좋아지겠지라며 위안했답니다. Maybe it'll grow on me. 필 라이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오니츠카 타이거를 미국에 팔겠다는 결심을 하고 세계 일주 중 오니츠카의 본사인 고베를 찾아갑니다. 돈은 없지만 가오 하나는 확실히 있었던 필에게 반쯤 속아 오니츠카는 미국 서부 지역 판매권을 넘기는데요. 오니츠카도 마침 미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려는 찰나에 필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판매권을 준 결정은 결과론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었죠. 육상 코치이자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인 빌 바우만은 오니츠카와 계약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선수들을 실험용 모루모트 삼아 자기가 개발한 신발을 신겨가며 연구했을 정도로 육상 선수용 신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덕분에 필도 자연스럽게 신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영화에 나오는 와플형 밑창도 빌 바우만의 작품입니다. 그가 집에 있는 와플 기계에 고무를 넣어서 밑창을 만들어 본 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오니츠카에 전달되었고, 그들의 아이디어로 여러 운동화들을 만들게 됩니다. 모두가 다들 아실만한 나이키 코르테즈는 필과 빌의 아이디어로 오니츠카에서 만들어 팔던 신발이었습니다. 오니츠카와의 계약 종료 후 소송 끝에 필은 코르테즈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오게 되죠. 오니츠카와 계약되어 있던 당시의 나이키는 나이키가 아니라 블루리본 스포츠라고 불리는 회사였습니다.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이름이 상호가 된 데에는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필이 오니츠카의 본사에 가서 판매권을 따낼 당시 그는 회사도 돈도 없는 무일푼 거지 상태였습니다. 오니츠카 측에서 회사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필이 즉흥적으로 블루리본 스포츠라고 대답한 것이었죠. 그렇게 회사명이 뚝딱 지어진 것인데요. 당시 오니츠카 측의 집 주소를 회사라고 소개했고, 자기 방에 도배된 육상선수 시절 영예의 표시로 받은 블루리본이 순간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라이트의 경영 철학은 본인의 육상선수 시절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필은 육상선수 당시 받았던 훈련처럼 자신의 회사를 운영했죠. 단체 운동 종목과 달리 개인 종목인 육상은 개개인이 능력을 갈고 닦은 결과가 모여 팀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필은 개개인 직원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죠. 블루리본 스포츠 창립 초기 첫 정직원이었던 제프 존슨은 필에게 소매점 확대나 광고 게재 등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필은 그 아이디어가 적힌 편지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편지가 너무 많이 오기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 때문이었죠. 자신이 존경하는 아버지나 바우만 코치는 과묵한 스타일이었고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장군의 리더십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라.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로 당신을 놀라게 하라는 해밍웨이의 소설 속 말을 믿고 있었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식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의 상징인 구글이 있기 훨씬 전인 1960년대부터 필은 이러한 경영 방식을 고수했고 그것이 나이키가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가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슈독은 필라이트의 유일한 회고록으로 슈독이란 뜻은 쉽게 얘기하면 신발에 미친놈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J.R. 모링거에 의해 대필되었고 블루리본 스포츠에서 시작된 나이키의 역사와 도전을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경영서로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대출과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나이키 INC의 INC, 즉 주식회사가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필라이트의 고뇌와 주식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쓰여있죠. 빌 게이츠는 2016년 애장도서 중 하나로 슈독을 꼽았고 이 책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다. 사업 성공으로 가는 길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새롭고도 정직하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에어조던은 작년에만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을 정도로 나이키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육상선수용 신발로 시작한 나이키는 창립 초기부터 운동선수들과 스폰서십을 체결했습니다. 나이키가 유명 선수들과 스폰서십을 맺은 것이 최초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제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된 것은 사실이죠. 에어조던도 그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NBA의 공식 신발은 컨버스였습니다. 그 당시 조던은 루키였고 컨버스는 레리 버드나 매직 존슨 같은 대스타와 스폰서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던과의 스폰서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던의 에이전트인 데이비드 포크는 당시 육상화로 유명했던 나이키와 스폰서십을 맺길 원했지만 조던은 아디다스를 신길 원했죠. 그래서 포크는 조던의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나이키는 루키에게 전례 없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고 포크는 조던의 아버지에게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바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설득해 조던은 결국 스폰서십을 체결하게 되죠. 나이키는 에어조던으로 첫 해에 300만 달러를 벌 거라 예상했지만 1985년 첫 해 1억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훗날 전설로 불리게 될 마이클 조던과의 스폰서십이 나이키를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었죠.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